어머,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청을 때렸습니다. 경태야, 아버지가 다급하게 외치셨습니다. 별이, 저는 당황했습니다. 5년 전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랑했던 약혼녀가 한 줌의 제가 되던 날 제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저는 지옥 같은 5년을 살아냈습니다. 온 가족이 피눈물을 흘리며 저를 지탱해 주었지요.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지옥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제게 다시 찾아온 빛, 지성과 함께 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겁니다. 새 신부 지선은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가족들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고 아버지는 인자한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셨습니다. 지선은 조심스럽게 마루에 앉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불안한 마음을 감쪽같이 지워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검은 형체, 저희 집 고양이 별이었습니다. 모두가 잔치상에 둘러앉는 순간 하는 귀를 찢는 듯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얌전하기만 하던 별이가 갑자기 광기에 휩싸인 것처럼 변했습니다. 그 눈빛은 평소의 온순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증오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털이 곤두서고 등은 활처럼 휘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분노의 화살이 바로 제 옆에 앉아 행복하게 웃던 지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별이가 공중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마치 잘 조련된 맹수처럼 망설임 없이 지선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지선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잔치상 위에 놓여있던 온갖 귀한 음식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떡과 과일, 접시들이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산산조각나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가족들의 경악에 찬 비명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5년 전 그날처럼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그 순간 같았습니다. 혼란 속에서 지선의 얼굴에 남은 붉은 핥힘 자국이 클로즈업됩니다. 그 순간 별이의 눈이 빛납니다. 그 눈은 마치 경고를 외치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경태야. 아버지가 다급히 외치셨습니다. 별이. 별아, 왜 이러니? 저는 당황했습니다. 마치 5년 전 그날처럼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의 명절은 한 마리 고양이 때문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지선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저는 그런 지선을 부둥켜 안고 괜찮다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니는 다급하게 약통을 찾아오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고양이를 방에 가두셨습니다. 온 집안에 쌓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잔치상에 차려졌던 음식들은 바닥에 뒹굴었고 접시 조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저 얌전한 것이 갑자기 왜 저래? 지선이한테 무슨 기운이라도 느낀 건가? 어머니가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별이가 갇힌 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마치 고양이의 행동에 숨겨진 비밀이라도 있는 듯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저는 지선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명절을 함께 보내는 자리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지선은 울먹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경태 씨저 너무 무서워요. 저 고양이 저 눈빛 괜찮아요. 지선 씨 내가 있잖아요. 별이가 왜 저러는 건지 나도 모르겠네요. 미안해요. 저는 지선을 안심시켰습니다. 지선의 눈빛에는 공포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당황스러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들통날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저는 그녀의 그런 눈빛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양이에게 핥히어 생긴 상처 때문에 놀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옆에서 불안에 떨며 잠든 지선을 바라보다 문득 별이가 생각났습니다. 왜 하필 지선에게만 저렇게 맹렬하게 달려든 걸까요? 별이는 평소 낯선 사람을 보면 숨기 바빴습니다. 절대 먼저 다가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지선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와 별이가 갇힌 창고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별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별아, 너 왜 그랬어? 지선이한테 왜 그랬어? 저는 나지막하게 물었습니다. 별이는 대답 대신 제 발치에 고개를 비비며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한 체온 속에서도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별이를 품에 안고 5년 전의 악몽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약혼녀가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저는 무기력함과 분노 속에서 헤맸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저를 보며 함께 울었고 겨우겨우 버틸 수 있었습니다. 별이는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 겁에 질려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점차 마음을 열고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녀석이 왜 저는 별이를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녀석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떨림이 저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선의 상처를 치료해 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지선은 고양이의 공격에 극심한 트라우마를 보였습니다. 제 옆에 바싹 붙어서는 집 안에 있는 내내 불안해했습니다. 별이는 마치 지선의 기척을 느끼기라도 하는 것처럼 창고 안에서 끊임없이 낮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경태 씨, 저 고양이 혹시 원래 저런 아이예요? 지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별이는 원래 낯선 사람 보면 숨기 바쁜 아주 얌전한 아이였어요. 이렇게 공격적인 건 저도 처음 봐요. 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이 못마땅하신 듯 했습니다. 아이고, 저것 때문에 우리 지선이가 얼마나 고생인데 그냥 멀리 보내버릴까? 어머니의 말씀에 지선은 움찔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은 안도감인 동시에 저의 반응을 살피는 듯한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런 어머니를 말리셨습니다. 여보, 별이가 왜 저러는지 원인을 먼저 알아야지. 이유 없이 저럴 리가 없네. 밤이 깊어지고 저는 아버지의 서재로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꼼꼼히 적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은 온통 별이의 행동 패턴에 대한 기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별이가 저한테 무슨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다. 평소 별이는 한마디로 정지된 고양이였다. 슬픔에 잠겨 있고 움직임도 느렸지. 그런데 지선이만 보면 애가 무섭게 변하더구나. 녀석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털이 곤두서는 걸 봤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녀석이 뭔가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기억이 지선이를 보자마자 되살아난 거지. 아버지의 말씀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별이가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니. 저는 5년 전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었던 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비가 쏟아졌고 약혼녀는 제게 오던 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설마 별이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제 말에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시며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나도 그 생각을 했다. 그런데 별이가 유독 집안의 창고를 향해 자꾸만 달려가는 것을 발견했다. 창고 안 그 상자 옆에서만 계속 울어. 다음 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창고로 향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상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상자 주위에 별이가 발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가죽 신발 한 짝, 그리고 오래된 신문지들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별다른 물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나 아버지는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상자 안에서 구겨진 신문지 뭉치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제 약혼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제게 선물하려고 했던 작은 고양이 인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별이가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녀석은 망설임 없이 상자 안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가죽 신발을 물고 제 발치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무언가를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상자 옆을 발톱으로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창고 벽이 아닌 얇은 나무판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나무판 뭔가 이상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 나무판을 뜯어냈습니다. 얇은 나무판이 떨어져 나가자 그 아래에서 먼지에 덮인 검은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긁힌 자국이 선명한 자동차 앞 번호판이었습니다. 번호판에는 일부 번호가 지워져 있었지만 남은 번호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고 아버지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별이가 쪼르르 다가오더니 번호판 위에 발을 얹고 슬프게 울었습니다. 마치 저를 위로하는 것처럼 혹은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달라는 것처럼 저는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년 전 그날의 뺑소니 사고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약혼녀는 제게 오던 길에 변을 당했고 저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사고 현장에 번호판을 떨어뜨렸고 그것을 찾으러 돌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키우던 고양이가 아닌 우리 별이가 그 번호판을 물고 도망쳐 이곳에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별이가 범인이 번호판을 찾지 못하게 하려고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번호판을 조심스럽게 들고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번호판에는 별이의 발톱 자국으로 보이는 깊은 흠집들이 나 있었습니다. 녀석은 이 번호판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번호판 위에 묻은 오래된 흙과 긁힌 자국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경찰에 맡겨야겠구나.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판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5년 전 제 약혼녀의 사고를 담당했던 형사에게 연락해 현장에서 떨어졌던 번호판일지도 모른다며 증거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 결과 사고 당시 도로 근처에서 발견된 파편의 도장 패턴과 이 번호판의 금속 조성, 손상 형태가 일치합니다. 형사의 말에 제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등록 기록을 조회했는데 이 번호판은 5년 전 폐차 처리된 차량의 것입니다.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차량의 마지막 소유자 이름이 최지선 씨네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이 교차했습니다. 지선의 불안한 눈빛, 별이의 공격, 그리고 창고 앞에서 서성이는 그녀의 그림자. 저는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지선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선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 그 사고, 내가 한 거야? 지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나는 술을 조금 마셨었어요. 도로가 미끄러워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고백은 흐느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떨어진 번호판을 찾으러 다시 갔어요. 근데 그 고양이가 그걸 물고 도망갔어요. 난 그냥 무서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길게 마치 오래 기다렸던 진실이 이제야 세상에 드러났다는 듯이.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했고 지선은 조용히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경태 씨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별이 쪽을 바라봤습니다. 녀석은 마루 끝에서 저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동시에 이제야 진실을 알렸다는 안도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에 주저앉으셨고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거대한 슬픔과 분노, 무기력함의 원인이 바로 제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선이 제게 처음 다가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밝고 상냥한 미소, 상처 입은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던 따뜻한 눈빛, 그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생각에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접근하여 제 마음을 얻었고 가족들의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그렇게 진실을 영원히 묻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저를 향해 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경태야, 이 아이가 5년 전 그날 밤 사고 현장에서 목격한 것을 말해주고 싶었나 보구나. 아버지는 별이가 번호판을 숨겨두었던 상자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약혼녀가 제게 주려 했던 작은 고양이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약혼녀가 사고 당일 이 인형을 주려고 너에게 오던 길이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별이가 왜 그토록 지선을 공격했는지, 왜 저에게 번호판을 보여주려 했는지, 녀석은 5년 동안 억울함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제 약혼녀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고 유일한 증거를 지켜냈던 유일한 목격자, 저는 별이를 품에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녀석의 따뜻한 체온이 제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모든 것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지선에 대한 분노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5년 동안 억울했을
제 약혼녀의 영혼과 그 진실을 지켜내려 했던 별이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별이와 함께 약혼녀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위로를 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약혼녀의 묘지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서 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별이는 제 품에서 벗어나더니 묘비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약혼녀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5년 전 제가 홀로 흘렸던 눈물보다 더 슬프고 깊었습니다. 별아, 이제 괜찮아. 이제는 다 괜찮아. 저는 별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녀석은 저를 보더니 제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을 짓눌렀던 모든 회한과 슬픔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매듭이 이제야 풀린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한참 동안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는 마치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전하는 것처럼 묘비 위에서 약혼녀의 사진을 바라보며 연신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별이의 모습을 보며 5년 전의 아픔을 완전히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범인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약혼녀의 영혼은 평온을 되찾았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마리 고양이, 별이 덕분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단순히 뺑소니, 사고의 목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족의 평화를 되찾아준 구원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별이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별이는 더 이상 창고에 갇히지 않았고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어머니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별이를 보며 가족의 은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의 5년은 슬픔과 회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과 사랑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마리 고양이, 별이의 용기 있는 행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작고 평범해 보였던 한 마리 고양이가 가져온 기적. 어쩌면 우리 삶에도 말 못하는 존재가 알려주는 소중한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에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